그럼 언제 흉터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흉터 자체에 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저런 붉은 병변 거의 한 1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돈 주고 굳이 이거를 사서 쓸 거냐? 안 쓰죠. 장은석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수술 후 실밥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층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꼬매는 과정을 이렇게 실로 꼬매죠. 염증 반응성 생기면서 실밥이 이렇게 쭉 삐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다 그 실크라는 실로 꼬맸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실크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녹아요. 그렇게 도닥으로 어쩔 수 없이 뽑아줬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 녹는 실이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싹 문지르기만 해도 녹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닌데 환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똑같이 꼬매도 어떤 사람은 돋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안 돋아오르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내게 아니면은 당연히 그렇죠. 내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 있어서는 내게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이게 내게 아니니까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표피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라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꼬맬 때 우리가 나팅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들어가야 돼서 이게 그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간혹가다 좀 더 표피에 가깝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배출이 된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만져서 느껴지면 또 계속 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거는 그쵸. 사람의 그 습성일 수밖에 없어요. 잇몸에 뭐 나도 계속 혀로 맞아요. 계속 건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수처를 할 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온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오세요. 선생님께 오시거나 저도 사실 흉터 치료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많으면 걱정 말고 오늘 이거 잘라드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잘 꼬매겠습니다. 열심히. 다음 질문은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또는 동위원소 치료 후 피부 발진, 트러블, 가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수술 때문에 그런 거는 같지도 않고 동위원소 치료 때문에도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갑상선을 절제한 후에는 대부분 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게 그쵸. 되잖아요.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여자들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서로 영향을 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발, 그 다음에 손발톱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일단 부시시해요. 그것처럼 이게 모낭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 신치료제 복용을 하면서 이게 원래 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호르몬과 같이 밸런스로 이루어지는데 그 밸런스가 조금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낭에 영향을 줘가지고 가장 흔하게는 이제 염증, 모낭염. 그 모낭염도 되게 특이한 게 위쪽에는 안 생기고 주로 아래쪽에 생기거나 목 이런 데 생기고 굉장히 가렵다고 해요. 너무 심하다 하는 분들은 제가 여드름에 준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치료하면 한 달 이내에 다 좋아지시고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외과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것보단 목적이 좀 달라요. 기능 항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능 항진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사춘기 때 왜 막 여드름이 많이 나고 하냐면 너무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급변하는 데다가 맞습니다. 왕성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기능 항진이 살짝 되어 있으면 열도 좀 몸이 많아지고 당신의 몸이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변해서 갑자기 안 생기던 여드름도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피부과 가서도 끄덕끄덕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항상 피부는 저희가 막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약을 먹었을 때도 이게 잠깐 적응하는 기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시간이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물론 이게 사실 얼굴에 뭐 나고 이런 거 사실 여자들은 미칠 것 같잖아요. 막 하나만 나도. 그럼 이런 걸 치료를 하면 더 빨리 좋아질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위안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다. 나아질 거다. 그런 위안을 얻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스트레스라도 줄여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은 흉터 치료는 모든 환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정답이 너무 있죠. 아니에요. 절대 필요한 거는 아니고 2주에는 저렇게 조금 울룩둘룩해서 보일 수 있지만 한 6주 정도 되면은 아주 얇은 선이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이제 색깔이 좀 남아있고 붉기도 하고 약간 꺼먹기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상처 또는 흉터 회복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는데 점차 좋아지지 않을 흉터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치료를 하는 게 좋긴 하는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세요. 마치 시험 100점 맞은 것처럼 막. 그래서 다 치료가 필요한 거는 결국 아닙니다. 그럼 언제 흉터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요. 이 흉터 자체에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흉터가 이렇게 만지면 좀 아프고 가렵고 뭔가 계속 불뚝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저도 흉터를 치료하면서 이게 과연 미용적인 것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암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백반증이나 건선이라 해서 전신에 생기는 것들은 그냥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겠구나 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깟 흉터 갖고 그게 뭐야 그냥 흉터지 뭐 그거 갖고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갑상선 수술 후에 흉터가 DLQI라는 점수를 보면은 백반증 아니면은 건선 아니면 되게 가려운 오음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9점대로. 그 정도까지. 근데 문제는 증상이 없어도 이거 모양이 이제 워낙에 이게 너무 노출 부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노출 부위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얹어가지고 가렵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조이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침 삼킬 때마다 이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은 정말 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모양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정도면은 제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흉터 자체가 조금 더 뚱뚱해지고 제가 지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렁이처럼 좀 생기고 제가 이렇게 딱 만져봐요. 그럼 만져보면 타고 화들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흉터 자체가 아프거나 가렵거나 하면 이게 더 제가 커지는 사인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인플라메이션의 염증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도 반드시 조금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 그냥 선상 흉터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이제 처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딱 유착이 되고 위는 불룩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호전이 되는데 그렇다고 몸 모양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기에 치료를 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해지시고 풀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제일 흔하지 않은 타입인데요. 유착 흉터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피부와 그 피부 아래 조직이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침 삼킬 때 침을 삼키시면 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위에까지 다 당긴다고 하시는 유착 흉터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상이 있고 모양으로 봐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선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치료를 반드시 하자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티끌없는 피부를 다들 원하시는 것처럼 저 선이 시간이 지남에도 좋아지겠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는 선조차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에 따라서 원하는 기대 수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물어보면서 이게 본인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면 저는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면은 그래도 치료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흉터 치료는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피부과 진료는 어느 시점에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면서 상처 회복 또는 흉터 형성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조금 일찍 개입을 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개개인의 상처 회복 및 흉터 형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모든 환자들에게 조기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흉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여러 흉터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게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주사,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증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게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약 중에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예요. 흉터 치료할 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일반 스테로이드랑 조금 달라가지고 딱 국소적으로 맞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농도를 다 맞출 수 있어가지고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를 하게 되고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로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아프고 통증, 가려움증을 좀 호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뚱뚱해져서 지렁이 같은 걸 납작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약간 색깔이 거무쭉쭉하거나 파랗거나 빨갛거나 이런 색깔의 변화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 다양한 레이저죠. 혈관 레이저, 빨간색을 치료하는 레이저입니다. 갈색, 색소를 치료하는 레이저입니다. 쌍꺼풀은 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만 여기 선이 확실하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이 선을 주변의 피부와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갈아주는 레이저가 결국 애블레티브 또는 난애블레티브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무슨 레이저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레이저가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얘기해요. 요즘에는 레이저 무슨 어떤 레이저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죠. 이게 환자분의 성상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레이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 소지겠는데 피부과 교수님이 저는 레이저 잘 몰라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건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종류가 아니라 그게 기계 이름. 뭐 써마지, 맞아요. 울세라 이러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계란을 프라이를 하는 데는 프라이팬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라이팬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는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냄비를 이용해서 이걸 하면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제가 환자분의 흉터 상태를 봐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딱 맞는 비유, 딱 맞는 설명이 바로 탁 이해가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그 기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프라이팬을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아주 유명한 셰프님이 있는 다음에 오믈렛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더 잘 만들겠어요. 이게 프라이팬이 똑같더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기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있죠. 저 어디 가서 좀 써먹어도 됩니까? 저작권 됩니까? 너무 좋은 표현이어서. 네. 환자들이 또 되게 요즘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흉터를 그럼 저는 어떤 레이저를 사용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흉터에 그러니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선만 있다 또는 선이 있고 위에 불룩하게 있다는 경우에는 이 선이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그걸 약간 갈아주는 레이저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갈아주는 레이저라는 게 결국은 프랙셔널 레이저거든요. 근데 프랙셔널 레이저도 이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레이저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빨개져서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걸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런 붉어지는 거를 조금 눌러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합니다. 요즘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이런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때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불룩해진다. 근데 불룩해지는 거는 불룩해진 거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적절한 부분에 적절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그냥 선상 흉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이게 너무 눈에 띄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치료하고 나면 당연히 붉어지고 약간 그러는 거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하고 나서는 굉장히 선이 없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지 않은 붉은색도 없어지면서 이제 너무 뚜렷한 선을 없애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비후성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 4개월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 환자들은 처음에 잘 내원을 안 하세요. 대부분 5개월 차, 6개월 차쯤에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비후성 반응이 발생하는 거는 이 피부 자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목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목 자체의 근육량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목의 피부가 두꺼운지 아닌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만지면 아프고 때로는 가렵기 때문에, 그리고 볼록하죠. 그 볼록한 것과 그다음에 가렵고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제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와 아까 얘기한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긴 한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인젝션을, 그러니까 주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저런 붉은 병변, 혈관이 증식을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증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혈관 레이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교수님은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병원에 있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병원에서 되게 좋은 레이저를 또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아주 좋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환자들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래가지고 한 수술 후 5개월 때 저렇게 나왔는데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젊을수록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중고등학생 됐던 친구였는데 자주 오지도 못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도에 거의 좋아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뭔가 어릴수록 더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낫는다기보다 어릴수록, 젊을수록 피부가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당겨지는 것도 있고, 제가 연세 드신 분은 오히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목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면은 그 선이 목 주름 안에 쏙 들어가서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술 후에 그 부분에 장력이 얼만큼 가해지냐에 따라서 이게 벌어지고 아니면은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건데, 오히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게 되면은 피부가 약간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에는, 흉터에는 더 좋다.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 특히 그리고 몸 좋은 분들이 흉터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유착 흉터가 있었잖아요. 유착 흉터가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유착 흉터 있으면은 또 한번 뭐 여러 성형외과를 돌면서 수술을 또 하는데, 안타깝게 수술하고 나서 또 재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한테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온갖 레이저를 사용해봤는데 레이저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의 조직이 밑에 있는 근막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떡이 된 거죠. 떡이 된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잘라줍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सब시전이라는 방법인데, 아주 심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저런 그 노코 니들이라는 니들이 있거든요. 옆에 약간 조그마한 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이드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이제 잡아주고 있는 우리 파이브로틱 밴드, 끈끈한 그 밴드를 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시간을 보면서 저렇게 유착이 된 게 이제 펴지게 됩니다. 그 전 사진에 있는데 저게 주사 바늘이군요. 네, 주사기의 주사 바늘이에요. 사실 저게 국내에 없습니다. 저거는 제가 항상 외국에 학회를 갈 때 따로 제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사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있으면 꼭 회사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네. 저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곰보같이 이렇게 파인 맞아요. 검보의 파인 흉터에 흔히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여기다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문도 좀 냈던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좋네요. 이런 갑상선 흉터를 보는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흉터가 유착 흉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이걸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뿌듯합니다. 너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저희도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학회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 이제 강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저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갑상선 수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수술 후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케이스를 봤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 13,000명을 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들 생각하는 걱정보다 다 너무 좋으시고 오셔서 정말 문제없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거의 30%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저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늘 얘기하는 게 저 과유불급이라
좋아하는 거. 과유불급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지나치는 거는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추천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뭘 너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뭘 더 하면 더 좋을지 오히려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고 사실 우리 몸은 자연 복구가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저는 피부는 자연 복구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내 몸을 믿으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저희 오늘 방송으로 딱 남는 게 과유불급, 시간이 약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이건 저의 욕심도 좀 섞여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나이별 피부 관리법 와우, 이건 진짜 이건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아무리 나이별로도 이제 피부의 상태는 되게 달라가지고 어떤 나이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발라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습제, 보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대체 어떤 보습제를 쓰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피부과 레지던트 된 이상에 제가 제 돈으로 화장품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화점 가서 우리가 좋은 화장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화장품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보습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 아토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보습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보조제가 아니라 1번 치료제거든요. 그런 만큼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보습제가 시중에 너무 많이 연구돼도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토피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여러 가지 보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습제를 저는 씁니다. 왜냐하면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는 것. 그 두 가지로 우선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도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저는 이제 암 관련해서 줄기세포 연구, 오가노이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동안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게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네. 혹시 피부과 전문의께서 보시는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일단은 화장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려운. 우리가 사실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 의약품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화장품은 그렇지는 않아요. 화장품 법에서 봤을 때 화장품의 정의는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사 입장에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화장품에는 절대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약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규제에 따르면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엄밀히 말하자면은 줄기세포를 기른 배양액을 조금 이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저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제 돈 주고 굳이 이거를 사서 쓸 거냐? 안 쓰죠. 이 대답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호두가 잔데 안에 호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고 광고성이죠. 네. 요즘에 줄기세포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냥 줄기세포 이런 말만 보면 갑자기 내 피부가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 갑자기 피부에서 광이 날 것 같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쓰지 않으신다는 말로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공통 질문인데 실제로 환우의 카페를 통해서도 이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상처 치유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따로 있을까요? 와, 이 질문은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식. 저한테도 이제 피부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 수술한 후에 저희 아버님 뭐 드려야 되나요? 라면은 그냥 원래 먹던 대로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불충분한 대답일까요? 전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네. MC도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라는 말이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성의 없다는 말을 들어서 말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맞습니다. 제철 음식이요.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진짜로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권하죠.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굳이 권하지 않을 때는 딱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전체적인 건강 밸런스에 신경을 더 쓰시라. 이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식이라는 그 상식적이 좀 뭔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예전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사랑니를 뽑아서 이제 죽을 먹으라고 했는데 불락죽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죽이지만 자극이 되지 말라고 죽을 먹으라고 하신 건데 불닭죽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원래 드시던 대로 드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원래 드시던 대로 햄버거, 피자, 뭐 매운 거만 드시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식 맞아요. 이제 플러스 이제 제철에 나는 좋은 재료를 가진 음식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제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바쁜 분을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노미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거기에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진짜 feel free to ask. 맞습니다. 언제든 여쭤봐 주시고요. 저희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시간짜리 뭐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그 피부 얘기 다음번에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고요. 또 스페셜한 게스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미령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